기자의 금융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성 BIS 조사국장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 2월 16일 프린스턴 대학에서 중요한 연설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2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하고 한국은행이 주최한 회의에서도 그 첫 기조발제자로 나섰던 내용하고 뭐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그거는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제약상 결론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자세하게 그 신영선 교수의 발표 그리고 그 페이퍼 논문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성 BIS 조사국장은요, 2014년부터 BIS의 그 연구 그 헤드죠. 헤드 오브 리서치니까 조사국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거의 한 9년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내용은 그리고 이분은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조사국장이신 분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이번 내용은 페이퍼 또는 연설의 내용은 GVC,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전 세계 가치 사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회사가 그 한 나라에서 모든 걸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다 공장이 뭐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뭐 저기 인도에도 있고 그리고 그걸 쭉 모아서 완성 제품을 만드는 요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지배적인 담론하고는 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학계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 참여자들에게서도 굉장히 큰 뭐 인사이트를 주었다고 할까요? 굉장히 요즘 이분의 연설 내용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분의 연설 내용은 기본적으로 재고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재고하면 뭐 인벤토리라고 그러죠. 근데 재고하면 보통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공장이 있고 공장 뒷마당에 여러 개 쌓여 있는 재고 제품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중요하게 보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촘촘하고 굉장히 길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는 그런 재고가 아니라 이동 중에 있는 재고.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시트를 인도에다가 맡겨서 인도에 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온다. 그럴 경우에 이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배를 타고 온다든지 뭐 비행기를 타고 부품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동 중에 있는 재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현재 많이 갖고 있는 지배적 담론하고 정반대 인과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기존 담론을 먼저 한번 보면요. 최근에 우리가 뭐 공급망 붕괴, 뭐 서플라이 체인 바틀렉 해서 굉장히 이제 뭐 생산이 어려워지고 교역량이 줄어들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생기고 그리고 공급망이 이게 막혀버리고 그다음에 또 더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서 이게 전 세계가 지금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뭐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생기면서 뭐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이게 뭐 꼭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사실을 진실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존 담론의 기본적인 이 논리적 흐름은 공급망 붕괴가 되고 또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탈세계가 가속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의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출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요. 그 다음에 교역량이 전 세계로 줄어든다. 이게 기본적인 지배 담론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이거를 신영성 조사국장은 하나하나 데이터를 통해서 반박을 해 나갑니다. 자, 요 그래프는 뭐냐면 전 세계 교역량입니다. 교역량은 당연히 점점 뭐 늘어나고 있겠죠. 여기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꺾였다가 다시 회복을 했고요. 물론 완벽하게 회복한 건 아니지만요.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때 꺾였다가 다시 또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는 교역량을 봤는데요. 이건 전 세계 GDP입니다. 뭐 리얼 GDP죠. 그러니까 실질 GDP인데요. 보면 이렇게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영성 박사가 하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교역량도 늘어나고 있고 GDP도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교역량을 상대적인 비율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 GDP로 나눈 값. 물론 여기서 이 교역량은 전 세계의 엑스포트 수출로만 잡았습니다. 당연히 한 나라가 수출하면 다른 나라는 수입을 하니까요. 딱 그냥 수출만 딱 잡은 거죠. 그래서 교역 나누기 이걸 봤더니 실제 이거는 보면은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이거든. 직전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그 뒤로 이렇게 좀 하향하는 또는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아주 굉장히 또 재밌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역량이 줄어드니까 전 세계 금융 흐름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걸 또 보니까 2008년, 2007년, 8년 이때 금융위기 직전에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또 하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뭐 너무나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번 2월 1일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에서 주최한 내용에서는 빠져 있지만은 사실 신영선 교수 이 논문 또는 발표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운전 자본인데요. 이거 워킹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할 때 생산을 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자재를 산다든지 또는 임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은 회사가 돈이 많으면 뭐 상관없겠지만 다 자본 조달을 하겠죠. 또는 자기 돈을 쓰더라도 그 기회비용으로 남게 되니까 자본 조달 비용 이게 결국엔 생깁니다.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운전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 뭐 이건 다 아는데요. 자,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동차를 제조한다. 그래서 이 기업은 해외에 본부들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차는 자기 자국에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 엔진 만드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에는 엔진을 부착한 셰시 자동차 몸체를 만드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그 전체 완성차를 제조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있다. 이런 다국적 기업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단계에서는 엔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자동차 몸체를 만들어야겠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완성차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도대체 운전 자본 요거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했는데요. 자, 1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거를 자동차 회사의 대차 대조표 전체 병합된 대차 대조표를 보자는 거죠. 자, 그럼 1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산에서는 엔진을 만들었으니까 저기 엔진이 자산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다음 부채는 엔진을 만드는데 필요한 뭐 돈 뭐 그 단기 자금으로 얼마 이렇게 조달했겠죠. 그게 잡힐 텐데 그걸 V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복잡하니까 매 단계 모두 다 V만큼 들어간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뭐 이걸 조금 다르다고 해도 전체 결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자, 2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2단계에서는 이 엔진을 가지고서 몸체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몸체가 하나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몸체뿐만 아니라 이게 딱 한 번만 생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생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냐면 1단계가 새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엔진 몸체하고 또 엔진 만드는 것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조달할 자금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단계 마찬가지죠. 완성차를 만드는데 1단계, 2단계가 또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1단계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2단계도 같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자산에 엔진, 몸체, 완성차가 생기고 부채에는 단기 조달 자금 3V가 생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느 특정한 날에 이 회사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엔진 만드는 게 있고 몸체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완성차 만드는 게 있는데요. 자, 자금 조달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엔진은 어느 한 날에 이게 계속 생산이 되는 거니까 3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몸체는 2개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완성차는 요거 하나만큼 자금 그 조달이 필요하겠죠. 전체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되냐? 1V, 2V, 3V 해서 6V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게 단계가 n 단계다. 그러면 V부터 nV까지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되고, 우리가 많이 아는 그 공식이 있죠. 2분의 n 플러스 1 곱하는 거고, 이게 n이 뭐 크면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n 제곱이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 뭐에 비례한다? n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게 되겠죠. 물론 여기 2로 나눈 것도 있지만은 뭐 그냥 이게 n의 그냥 1차 함수가 아닌 n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치 사슬이 길면 길수록 단기 자금 이 운전 자본이 커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그 글로벌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 사슬을 쭉 나눴을 때 생기는 이점이 있겠죠. 어느 나라에서는 뭐 임금이 싸다든지 그런 이점하고, 그다음에 이 자본 조달은 계속 또 늘어나니까요. 거기에서는 어떤 균형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뭐 이걸 100단계로 할 거냐, 50단계로 할 거냐, 그거는 각국의 그 사정에 딱 맞춰서 기업은 제일 적합한, 제일 최적의 그거를 선택을 하겠죠. 요거를 쭉 이렇게 해서 본 것이 그 신현석 교수 발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